네, 안녕하세요. 청년 역사를 만나다 청년대사과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떠나요. 제주도. 둘이서 아닌가요? 둘이서? 미안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도 네, 새로운 얼굴들이 오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이 아니군요. 새롭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자꾸 좌편향 되셔가지고 계속 왼쪽만 쳐다보시는데 이번에 좀 오른쪽부터 돌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럼 오른쪽인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네네. 한기 중이고요. 현재 인문학부고 과는 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전가요? 네. 시계 반대 방향이군요. 네네. 예, 저는 남상백이라고 하고요. 앞에 진행자분하고는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안 했지만 꽤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과는 그랬군요. 청소년 관련 과 하고 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준민이고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고 또 옆에 계시는 이해람 청년대학교 총장님과는 총장님이 총장인가요, 높은 제가? 분이었구나. 네, 청년대 총장님과는 이제 난 조교쯤 되는 줄 알았는데 끼케야. 남상백 군과 같이 이제 촛불 집회 나갔을 때 아,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투쟁으로 엮인 인연이고요. 그죠. 네, 예. 지금은 막 저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나눌 얘기는요. 네, 청년 제주에서 탐라를 만나자. 제주에서 탐라를 만나다. 네, 청년의 눈으로 한번 제주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호. 탐라는 도다. 근데 왜 하필 제주도인가요? 일단은 제주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번 아무래도 예멘 난민이 900여 명이 제주도에 들어온 사건 때문에 한번 제주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번 난민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의 역사를 한번 찾아보게 됐고요.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단답 오지네. 진행 잘 하시라고요. 네. 단답 오지네요. 대답도 안 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제주도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에 사람이 등장한 것은 구석기 시대입니다. 네? 구석기부터 시작할 줄 몰랐어요. 물론 역사니까 틀리지 이제 않은데. 네. 바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예. 네, 고산리의 신석기 유적, 상모리의 청송기 시대 유적이 출토되고 있고요. 이렇게 몇만 년을 건너뛰었습니다. 네네. 벌써 빠르죠. 네. 지금도 빠르게 나갑니다. 저희. 스파르타식. 네. 그럼 곧 끝나겠네요, 방송이 이거. 이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원전에는 이 유적들 간의 문화적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거대 집단이 출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 후에야 곽지리식 토기와 고인돌이 출현하고 초기 철기 시대 유적인 곽지리, 광령리의 큰 규모의 유적이 발견되어 계급 발생을 시사합니다. 제주도와 같이 지리적 고립도가 큰 지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유대감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유대감 형성은 정치 공동체의 등장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주의 정치 공동체가 주호, 중국에서는 제주를 주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탐라라고 불리게 된 시기를 이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호가 혹시 뜻이 있나요? 음차일 거예요. 네. 탐라 국왕세기의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337년 고조선보다 이르죠. 그거 제주고시 족보에 나오는 날조된 역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설도 아니고 날조라니까. 제주고 씨한테 고소당하고 싶습니까? 네, 어쨌든 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을라왕이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그 탐라국에 이제 그 건국 설화가 있어요. 삼성혈 설화인데 네, 설화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할 거긴 한데, 네. 본인의 말을 말씀이라고. 어느 날 총장님. 어느 날 구멍에서 새 사람이 솟아났어요. 그러면 신화를 지금 읽겠습니다, 그냥. 예. 그 넣었어요 거기? 네, 여기 있습니다. 미안해요. 네, 깝쳤네요. 그럼 신화를 지금 읽을 테니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신화는 사람이 살지 않던 아득한 옛날 한라산 북녘 기슭 땅에서 3명의 신인이 솟아났다. 차례로 솟아난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삼형제는 용모가 의젓하고 기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량도 넉넉하고 활발했다. 그들은 거친 산야를 뛰어다니며 사냥을 해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한라산에 올라 동쪽 바다를 내려다보던 삼형제는 자줏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떠내려와 바닷가에 머무는 걸 발견했다.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붉은 띠를 두르고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새알 모양의 옥함을 지키고 있었다.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15, 6세의 아리따운 처녀 셋이 나왔다. 또한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씨앗도 들어있었다. 이거는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불만이 많으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 신화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 남자는 삼형제에게 절을 2번 하더니 저를 2번 했다고요? 네, 2번 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동해 병랑국의 사자입니다. 병랑국은 완도에 있던 작은 나라로 탐라에게 그 농경과 가축 그리고 국가 조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아 곱게 키웠습니다만 홍기가 되어도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 탄식하던 차에 서쪽 바다의 상서로운 기운을 보시고 산기슭에 신의 아들 세 사람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며 세 공주를 데려가라 하셨습니다. 부디 혼례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말을 마친 사자는 구름을 타고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삼형제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차례로 짝을 정해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물 좋고 기름진 곳을 골라 역시 차례로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했다. 고을라가 사는 곳을 제1도, 양을라가 사는 곳을 제2도, 부을라가 사는 곳을 제3다라고 했다. 네, 이때부터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말과 소를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져 마침내 인간 세상인 탐라국을 이루게 되었다. 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거든요. 고을나가 먼저 나왔냐, 양을나가 먼저 나왔냐는데 그거 가지고 고씨들 그냥 양씨들 그냥 서로 고소까지 했어요. 네.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그럼 판사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오래된 문헌에서는 양을나가 먼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양을나가 먼저 나왔지만 양씨 집안은 육지로 건너가서 번성했고 고씨는 제주도에 남아서 번성했다 정도. 절충안으로.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왕은 고을나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을나 왕. 네, 여기가 끝인가요? 말씀하신 거는? 네. 네. 근데 탐라 설화 중에 마괄매는 그럼 뭔가요? 다양한 설화가 있는데 고을라 설화는 그냥 매우 제 뇌피셜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좀 외부의 색깔이 섞인 느낌이 드네요. 그게 애시당초 고씨, 양씨, 부씨들이 자기 시조의 신성성을 강조하려고 만든 설화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죠. 네. 사실 제주 설화나 신화에서 뭔가 여성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자청비 설화 같은 경우도 제주도 원래 설화인데 네, 그렇습니다. 마고알매도 그렇고. 네. 일단은 아까 했던 말씀을 이어서 하면 2337년 기원전에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이야 최고. 단군 조선보다 먼저. 네. 이러한 정교한 국가 조직이 탐라뽕에 취한다. 네. 너무 시하신 저희 최초의 국가입니다. 한국사 최초의 국가 탐라국. 네, 이러한 정교한 국가 조직이 이 시기에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일종의 부족 집단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원전 58년에 비로소 탐라국의 후왕을 시작으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정비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역사적인 검증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건너뛰어서 3세기의 기원 후입니다. 삼국지 위서동이 전 마한조에는 제주섬 주민들이 체질적으로 왜소하고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한반도 주변 사회와는 다른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를 완전히 한반도와는 다른 공동체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땅이 된 지도 사실 꽤 오래됐으니까. 네, 약간 일본의 류큐 왕국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탐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외 등의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하기도 하였고요. 비로소 고려 태조 왕건 때인 938년에 탐라의 왕 고말로라는 사람이 태조에게 성주왕자라는 칭호를 받고 자치를 허락받았습니다. 이때 완전히 고려에 기속된 건 아니고요. 1105년에 고려의 군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고려 숙종 때입니다. 네, 그래서 탐라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한반도로의 편입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0년 후에 몽고가 쳐들어오지 않나요? 네, 그쵸.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까 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몽고 침입 그리고 일제 침략 당시 단군 신화가 복원된 것처럼
탐라 개국 신화가 이때 부활을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신화와 간습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거는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고려 사람이다, 한반도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라 탐라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그럼 지금까지 얘기가 즉 탐라는 그동안 우리 한반도의 같은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적어도 고려에 기속되기 전까지는 그 독자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독자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 완전히 그 제주라는 역사가, 제주의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에서 말하자면 대비를 하는 사건이 바로 삼별초의 사건이죠. 삼별초의 난인데 일반적인 지금까지 교육제도에서 가르친 삼별초와 제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요, 몽고의 침입에 맞선 자주적 항쟁이죠. 그 삼별초가 뭐 그 고려의 기득권으로서 뭐 몽고에 대항했다라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시각은 예전 저희 학생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그렇게 안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냥 배중손 장군 짱. 그렇죠. 끝까지 몽골과 맞서 싸운 이런 영웅들로 배웠는데 처음에는 그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학자들이 그 반란으로 그 인식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나서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민족 항쟁 그리고 민중 항쟁으로 조금씩 변화를 했는데요. 일단 삼별초와 제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1271년 삼별초가 진도에서 멸망한 이후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진도에 있을 때도 삼별초와 고려 모두에게 제주는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몽골도 나중에 이제 일본을 침략할 때 제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고려와 몽골은 그 두 차례 사신을 보내서 삼별초를 회유를 했습니다만 김통정은 사신을 살해합니다. 1만 2천 쿨가이. 네. 고려의 쿨가이. 네, 그래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파견을 해서 20일 만에 정벌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만 2천 명 중에 6천 명이 그 다국적 군대고 나머지 6천 명이 고려군이었습니다. 1962년에 제주도지라는 곳에서 제주도지라는 학술지에서 창작된 모습은요, 삼별초의 이문경과 탐라 토착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고 탐라 성주 왕자는 이들의 핍박을 견디며 고려에게 원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삼별초가 우리가 지금까지 영웅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반란,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반박인 거죠. 고개만 끄덕이. 아, 네.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바래? 아무 말이.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냥 읽으시네요. 네, 그러려고요 그냥. 네, 원나라는 제주 읽어주는 남자 이해라. 네. 어쨌든 제 글이기 때문에 원나라는 제주의 삼별초를 소탕하고 나서 탐라 총관부와 다루가치를 두어서 통치를 했고 목마장을 설치하여 말을 길렀는데요.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군사 정권을 정당화하고 애국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삼별초의 항몽 정신을 강조를 하게 됐는데요. 참 이 군인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이 군인이 권력을 잡는 게 참 두려운 게 역사에 다른 군인들도 다 미화를 시켜버리고 막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아유 참. 네. 이것도 살짝 뭔가 무관들을 좀 폄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나라 지키는데. 네. 나라를 지킨다라는 말에는 뭐 제가 크게 동의하는 쪽은 아닌지라.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나라를 안 지킨다는 건 아닌데 참 어렵네요. 뭐라고 표현하기 안 잡혀가게. 땅깨? 무슨 땅깨를. 오. 땅깨 되실 분들이. 네. 부들부들. 물개 되고요, 물개. 물개 해군인가요, 물개는? 네. 해병인가요, 해군인가요? 네, 삼별초는 물개였군요. 갑자기. 다리 저려. 심지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서 삼별초의 숭고한 순국 정신을 기려 항몽 순위비를 국난 국복의 정신을 배우는 교육 도량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왜곡의 원흉.
네, 제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별초는 침략자였죠. 그죠. 침략자였는데 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로 둔갑을 시킨 사건이었고요. 이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개경 문화의 도입, 수준 높은 토목 및 건축 기술의 보급, 농업 및 가축 사육 기술의 발달, 불교의 전례는 삼별초가 제주에게 가져다준 선물이었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이식 느낌 아닌가요? 약간 식민지 근대화론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근데 물론 이런 주장의 근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되게 충실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목축 기술과 불교의 전례는 몽고의 지배 결과라는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몽고와 삼별초, 고려는 제주도인에게 있어서 모두 타자였다는 것이었죠. 역시 칭기즈 갓. 칭기즈 갓. 이렇게 찬양하는 건가 갑자기? 그럼요. 정복자 만세. 네, 삼별초 진압 이후 100년여간 네, 몽고의 지배를 받았고요. 공민왕 23년 최영의 제주 정벌로 고려가 수복되었는데요. 네, 민족주의 학자들에게 이 사건은 제주 해방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지배 벗어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손으로 다시 돌아온 이런 사건으로 표현을 고려 민족끼리. 네네. 고려 연방공국. 고려 민족끼리. 네, 그러나 모코의 날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제주 사람들에게 최영 모코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최영이었는데 최영이 침략군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모코의 난은 1374년 북원을 치려고 한 명이 제주 말 2,000피를 요구하였는데요. 제주 모코 말을 치는 사람들이죠. 네, 양치기 소년 같은 건데. 네, 죄송합니다. 제주 모코들은 죄송할 것까지 웃기라고 한 거예요, 설마? 네. 예, 계속 시끄러워요. 교수는 원래 노잼이어야 되었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웃지를 않아?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모코를 진도 나가요, 교수님. 네. 명사신 2,000피를 채울 것을 강요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주 모코들은 이를 거부하며 300피만 제공을 했고. 그래도 제공을 하긴 했네요. 네네. 300피만 딱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했는데, 네, 이 사신들의 요구로 모코를 전함 314척 그리고 25,600명의 병조를 이끌고 토벌을 합니다. 네. 토벌 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던 모코들과 그리고 이들과 연루되어 있던 제주도민들을 모두 살해하는데요. 네, 이영건이라는 학자분은 고려판 4.3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저도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네네. 하지만 최영 장군은 제 최애이기 때문에. 최애입니까? 네, 왜죠? 조금 그렇습니다. 왜죠? 멋있잖아요. 예? 간지. 어떤 면에서 멋있나요? 사실 정도전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정도전 때문에. 그래봤자 조선에게는 반역자였고. 네, 드라마 무덤에 풀이 나지 않는. 네, 고려에서 오신. 네,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몽골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몽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상대 국가의 왕족이나 일반 죄인들을 제주로 유배를 했는데요. 명개국 이후로 몽고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몽골과 제주도 사람들이 동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어쨌든 모코의 난 이후로 고려의 힘에 의한 편입으로 한반도의 일원이 된 탐라가 과연 고려를 동족으로 생각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오히려 삼별초의 제주민과 약탈과 동원 그리고 탐라인들이 가장 네, 죄송합니다. 네, 오히려 삼별초가 제주 민가를 약탈하고 고려군도 마찬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탐라인들이 가장 평화롭다고 느꼈다는 시기가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네. 조선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좀 넘어가서 네, 이제 고려는 넘어왔고요. 네, 진행이 정말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조선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출nhập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동질감이 형성되는 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뭐 교류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없이 동질감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왜 그랬대요, 근데? 출입 금지령. 뭔가 정책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조선이라지만 보면은 굉장히 뭐 성리학적인 근거라도
뭔가 근거가 있었을 대체 뭐였을까요? 근거를 추측을 해보자면 싫었나 그냥? 왜 그럴까요? 제주도민들이요? 뭔가 뭐 반란의 땅이다 그런 느낌인가? 알 수가 없네. 왜 굳이 나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조선 정부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도 뭐 제가 여기까지는 되게 자세하게 못 찾아왔는데,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목 이제 제주는 목이었죠. 그 제주 목사를 파견했는데 이 목사들이 제주 도민들을 수탈하고. 목사요? 역시 역시 그 양반들은 예나 지금이나 물론 훌륭한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네네. 가장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목사님 아닙니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뭐라는 겁니까? 예, 그죠. 네네. 문 목사님은 그들하고는 결이 다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수탈을 계속 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18세기 이후 그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사에서는 특히 갑오개혁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화 중심의 조공 책봉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사회의 태동과 신분제 철폐로 근대사회로 돌입하는 시기를 그때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우리와 그들이 구분되는 네이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계급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민족이 발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권이 상실되는 것은 그 일제의 침략을 받고 국권이 상실되는 것은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요. 조선 왕조 체제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제국주의의 업을 비롯한 생계 위협, 그리고 살기 위한 일본 탄광이나 방직 공장 등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네, 1908년에는 의병 거사 계획이 있었고요. 1918년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이 있었고 1919년에는 만세운동이 있었고 1931년에는 잠녀 항일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그 제주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기속되는 민족적 일체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교통통신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의 한국인들과 일체감이 성숙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일제의 침탈과 조선 관리들의 침탈이 제주의 질서에 위협해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뭐지? 개 뜬금없는데 네. 이재수의 난인가요? 네. 무슨 난이죠? 그 난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주 태워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럴걸요? 예. 신주 어떤 신주죠? 그 조상 그 신주. 쓰는 신주. 천주교밖에 아니에요 이재수는. 네, 근데 천주교박해보다 조금 더 뭔가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네,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2,500명. 청취자 2,500.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그러니까 광복을 하고 난 이후에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 1946년에 도 단위로 승격이 되게 되면서 제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공동체로의 소속감도 생기게 되고,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만 부르는 노래, 그리고 제주도를 상징하는 깃발, 뭐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데, 뭐 애국가의 탄생과 태극기가 탄생한 거랑 되게 일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주도에 있었던 역사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은 4.3일 텐데요. 네. 4.3 항쟁일 텐데 이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와 제가 살피는 역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예. 네네. 예. 간단하게만 읊어주시죠. 사삼항쟁이 뭔지. 개 많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무 러프한데요? 네, 그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이승만이 다 죽였다? 무슨 소리예요? 미국이 죽인 거죠, 그건. 네, 이승만과 미국이 합작해서. 예.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제주도에 지울 수 없는 피 흔적과 상처를 남겼다. 네.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제주도를 상징하는 수식어는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논의된 것은 1991년 당시 소련의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를 방문한 후 중국의
장점인 주석, 그리고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등 이념을 초월한 여러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나쁜 짓 가장 많이 한 세 나라에서 차례대로 평화에서 그렇죠.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제주도에 모여서 네 그때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그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차원에서 사과가 있은 뒤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좀 쟁쟁한 양반들은 왜 왔대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뭔 볼 일이 있다고? 91년이니까 네. 그 소련 해체 이후 데탕트 분위기를 굳이 제주도에서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왜 제주도에 모였는지는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아, 힘들어. 내가 여기 등록금 내고 다녔으면 진짜 빡쳤을 거야. 네, 평화의 섬이 지정 선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는 4.3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딛고 과거사 정리의 보편적 기준인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 나가는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평화의 섬 지정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끝났나요? 이제 마무리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끼리 얘기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항상 고려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고려 조정의 입장, 조선 조정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는 그 결국 지배의 역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 지배에 저항한 사람들의 역사는 배제되어 있고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찾아본 얘기고요. 네, 그리고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만 인정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제주도에 아직 계시는 그 난민분들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되게 많은 그 반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먹기 살고 힘든. 사실 그 과거 무한도전이 길 수준의 어휘력으로 원래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세요? 긴장하셨어요? 입술이 아파가지고. 컨셉. 원래 교수님들이 다 뭉치고 살면 흩어지고 그 느낌이에요. 원래 교수님들이 말을 뭉개서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지 말고. 총장이시잖아요, 교수가 아니라. 저 총장 아닌데. 총장 직선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갑자기 개소리. 가뿐띠, 가뿐직, 네. 가뿐직. 가뿐직은 뭐죠? 직선제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분위기 직선제라니. 어쨌든 난민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받겠다라는 것은 우리도 힘든데 누구 먹여 살려주나 이런 되게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크게 할 말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받아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일단 그 역사를 쭉 흐르는 걸 들으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사실 그게 근대 국가에서 많이 어렵겠지만 네. 좀 제주도 안에 사람들과 제주도가 네. 본인들만의 좀 정의, 본인들을 좀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끊임없이 제주도는 타인들이 규정하고 타인들의 입김에 의해 굉장히 큰 희생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저는 제가 당비되는 정당이니까 맘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그 제주지사가 제가 지금 민주당원인데 네. 그 민주당 인사가 당선이 안 됐어요. 누구였죠? 문씨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문희림? 무슨 림이었어요. 림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림이었어요. 네. 무슨 림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검색해보면 압니다. 문재림이었나? 문재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근데 그분이 안 된 건 사실 선거에서 지는 건 이유가 크게 없어요. 사실 지역구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게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주도를 비하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을 주로 하던가요? 너무 끔찍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4.3이 한 번 더 일어나도 정신 차리겠냐라는 말까지도 했어요.
대단하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제가. 민주당.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폭력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이나 단체가 항상 제주도를 규정해 왔거든요. 네네. 그것도 폭력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서북청년회라던가 삼별초라던가 끊임없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자체만의 정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네. 좀 본인들을 정의 내리고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 그걸 주기 어렵겠죠 또. 어려워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야 뭐 진실과 화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진실과 화해가 제대로 되진 않았거든요. 사삼평화박물관에 갔을 때 물론 잘 돼 있긴 했지만 사실 진실과 화해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5월의 광주, 네. 4월의 제주 그런 곳들은 그 시기만 가면 굉장히 타지인이 가도 좀 마음이 울렁이고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눌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같은 인간으로서. 네, 그것도 있고 그냥 그 땅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쭉 읊어주신 걸 들으면서. 유중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뭐 이 제주 4.3 사건을 말했듯이 결국 어떤 이 제주도의 학살이 일어났던 것을 해결하는 것과 앞서 저희가 했던 어떤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결국 저희가 모임을 앞서서 가져서 제 생각이 그렇게 변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선수님 때문에 저는 결국 어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분단의 시대에서 일어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성공하셨네요, 그분은. 네. 근데 정말로 이런 제주도의 문제와 어떤 노동의 문제가 정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상백군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해람군이 계속 설명해준 어떤 제주도의 아픈 역사들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난민 문제를 보면서 제주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근데 어떤 민족의 순수성을 헤쳐진다는 뭐 그런 것을 근거로 저는 제주도 난민을 수용을 반대한다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 이유나 그런 것들이 주된 근거가 아닌가 하는데 주된 근거긴 하지만 그런 민족적이고 그런 감정에 앞선 난민 혐오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제주의 타인의 시선으로 또 타인의 행동으로 그렇게 상처 입히고 핥혀놓고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라고 일결할 수는 있겠죠. 네. 난민들을 그러네요. 향해서도 너무 보면은 난민 몇백 명이 나라를 망친다라고 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망칠 수도 없어요. 망쳐져 있었던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자꾸 서유럽 얘기하는데 서유럽은 거기는 난민이 100만이 넘어가는 곳인데 어딜 비교를 하고 있는 건지. 네, 거의 뭐 10,000배까지는 아니지만 몇천 배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나서야 그런 갈등이 일어난 건데 그리고 저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요. 한국인들은 난민이었던 적이 없었던가. 한국인들은 네, 한국전쟁이나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굉장히 이곳저곳으로 했는데 네, 그곳에서의 호의가 없었다면 한국인 난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려고 하는데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난민 중에 70% 이상이 제주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쪽에서도 보면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주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까 다 같이 했던 질문을. 그 질문이 뭐예요? 뭐였죠? 아니 뭐라고요?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들을 반대할 만큼 그런 역사를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가? 전 제주도민들이라면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타지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근데 제주도인이 아니라 피해를 줬던 놈들이 왜 나서서 난민을 반대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제주도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해요.
근데 당사자도 아니고 가해자였던 분들이 왜 자꾸 왈가왈부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네. 제주도민들은 오히려 집도 열어주고 뭔가 취직에 도움도 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직접 만나보면 또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만나보지도 않고 가장 문제예요. 직접 살을 부대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육지놈들이 또 짓거리고 있죠. 육지놈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얘기도 육지놈들끼리 하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홋카이도와 오키나와가 굉장히 제주도와 어떻게 보면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오키나와에 갔다 왔는데 그때 류큐 왕국의 유적을 보면서 일본과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중국과 더 가까운. 실제로 이 오키나와에서는 아직도 25%의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자기는 오키나와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 아니라 오키나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키나와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네.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일본인가요? 네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좀. 근데 그 친구가 특별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본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오키나와도 그 일본과 교류를 한지는 뭐 제주도만큼은 아니지만 꽤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또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제주도에 대한 많은 그 청년의 눈으로 각자의 생각을 많이 나눠본 것 같고요. 네, 소감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많이 나눠요. 혼자 그냥 읽었으면서 10분 정도 했습니다. 강압적인. 네. 우리를 제주도처럼 다루는 거 아니요? 네. 그럼 이번에는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가운데 당신이요? 네, 당신이요. 예. 사실 이해란 PD님의 기획 의도를 보면 뭔가 저번에 노동도 그렇고 좀 타인에 대한 자세, 뭔가 나와 다른 것들을 대하는 자세 태도? 저 욕하는 줄 알았어요. 이해란 PD님 정말 네, 그건 사실이고요. 대 이야기를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 사회가 특히 어른들의 말로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런 환대라던가 뭔가 타인을 포용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는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이웃집 사람들끼리 굉장히 뭔가 소통이 잘 되고 또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터부시하거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제가 21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그거는 그냥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인간의 경향성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웃집 놀러 가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놀러 가십니까? 지금은 이제 주거집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향성인가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뭔가 사실 타인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것도 인간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들 많이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 이 제주도의 역사를 보면서 좀 더 생각해야 할 지점, 고민해봐야 할 지점, 고민하지 않고 막 뱉었다면 한 번 더 머릿속에서 걸러야 할 지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타인이라는 거를 또 타인은 뭐라는 거야? 어쨌든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방송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민주당을 탈당하시는 걸로. 여기서 그게 왜 나옵니까? 예? 아니 아까 4.3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며요. 아니 그거는요. 문바라기들이. 그거는 달래반. 그건 너무. 그건 너무. 몰라요. 네, 그러면 기중님이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주도가 사실은 우리 역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제주도는 언제나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수탈되고 제대로 된 우리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걸 다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서 좋았고요. 그럼에도 현재 사람들이 지금 말했듯이 계속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되게 우리가 풍요롭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힘든 시대고 언제나 매 시대가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잃고 있는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성, 타인에 대한 공감, 연대,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네. 되면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 재작년이죠. 이제 경희대학교 논술을 봤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논술 시험 문제에 시가 한 편 있었는데 그 시의 함축된 의미를 찾아냈어야 됐거든요. 네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기준군과 상백군이 소감을 말하기 전까지 저는 이 방송의 주제가 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논술 문제를 풀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정말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2,500 청취자의 수액입니다. 이게 또 한 수 가르침을 주려고 많이 하시는데 배우고 가겠습니다. 역시 꼰대답습니다. 통찰. 꼰민. 예, 근데 꿈보다 호미는 뭐요? 꼰대 준민이요. 꼰민. 네, 근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상백군이랑 기준군이 말하신 해석이 오늘 방송에 또 백미였던 것 같고요. 네. 다음 방송부터 좀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병 주고 약 주는 건지 병 주고 긋는 건지. 예. 많이 긁히고 있습니다. 여기 긁혔어요. 죄송. 그럴 수 있어요. 네, 하여간 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예. 더 발전하시고요. 심사위원이세요? 기르고 계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젊은 파다완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청년 역사를 만나다 청년대 사학과 3편 청년 제주에서 탐라를 만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인사. 야, 잠깐만요. 다음 진도는 뭔데요? 다음 진도는 아직 그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먼저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요. 네. 고민 중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네. 교수님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뭐. 예고편은 없습니다, 이번 편. 네. 안녕. 안녕.